네, 이번 시간에 이어서 보시도록 할게요. 36번 보실 차례죠. 36번 별개의 손익계산서, 별개죠. 표시하는 경우에는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는 당기손익 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않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O죠. 맞습니다.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표시하는 방법, 형식적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단일 손익계산서랑 별개의 손익계산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단일은요. 말 그대로 맨 위에 매출액부터 맨 아래 총포괄손익까지 한 페이지 다 담는 거. 그게 단일 손익계산서고 별개는 두 페이지로 나누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1페이지에는 페이지 1에는 매출액부터 쭉 해가지고 넷인컴 당기순이익까지 보고를 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페이지 2에서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손익을 고려해서 총포괄손익 이렇게 보고하는 거를 별개 손익계산서라고 하는데 그럼 야 이렇게 하면은 여기 당기손익 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며 이게 맞는 거라며 근데 왜 페이지 2에 당기손익 표시했어?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당기손익 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거에 저변에 깔린 뜻은요. 당기순이익이 도출되기 위한 그 과정, 위의 과정 있죠? 매출액에서 뭘 더하기 빼기 하는 그 위의 과정, 일일이. 그거를 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기손익 부분 여기까지 계산되고 단순히 요 하나의 숫자, 결과치만을 가지고 다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이게 도출되기까지의 그 일련의 과정들을 표시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기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서에서는 취지가 그렇게 해서 이 표현 자체를 맞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 역시 말문제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그 다음 37번 중요하지 않아서 재무제표에 구분해서 표시하지 않기로 했다면 주석에도 그 판단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구분 표시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건 틀렸습니다. 아까 앞에서 특별손익 부분을 좀 같이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특별손익이라는 건 본문이건 주석이건 어디에도 다 표시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장은 특별손익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중요성의 차원에서 그닥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본문에 그냥 퉁쳐서 따로 표시하지 않고 그냥 하나를 합쳐서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뒤에 주석에서는 따로 표시를 해도 돼요. 그 구분을 동일하게 판단 기준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주석에서는 구구절절 얘기해도 돼요. 이게 두 개 비교하시고요. 그 다음에 38번 재고자산을 후불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계약이 실질적으로 금융 요소, 이건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자를 포함하고 있다면 정상 신용 조건의 매입 가격과 정상 신용 조건은 일시불로 지금 즉시 결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과 실제 지급액 간의 차이는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한다. 포함해야 한다. 뒤에가 틀렸죠. 어디가 틀렸을까요? 후불 조건이라는 건 뭐 간단한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재고자산을 구입하면서 돈을 그냥 한 방에 준 게 아니라 3년에 걸쳐서 100원씩 주기로 했다. 이게 후불 조건인 거죠. 근데 지금 매입을 했으니까 지금 회계 처리는 합니다. 자산을 기록을 하겠죠. 그러면 재고자산 얼마 그 다음에 뭐 미래 주는 거 매입 채무, 뭐 장기 매입 채무 이런 식으로 부채를 잡겠죠. 그런데 여기 쓰여질 금액은 명목 금액 합계인 300을 적는 게 아니라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땡긴 거, 현재 가치. 그게 예를 들어 250원이라고 한다면 그 250원을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첫 번째 말이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말만 간단하게 볼까요? 그러면 X1년 말이 됐다 치면 첫 번째 100원 지급일이 되겠죠. 그럼 현금에 100원 나갑니다. 그리고 이 차변에 쓰여지는 거는 원금 그 지불하는 거 있죠. 매입 채무 금액과 그 다음에 일부가 이자 비용, 돈을 늦게 지급하는 거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이자 비용이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년 100원이 주는데 그 100원 안에는 이자와 원금 부분이 섞여서 지급이 되게 되는 것이죠.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계산이 되겠죠. 뭐 계산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은 3년에 걸쳐서 이 이자 비용이 3번을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그 3번의 이자 비용을 다 합치면 결국 그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250원이 된다는 거죠. 명목금액 합계 300원과 현재 가치 250원의 차이, 그건 결국 3년에 걸쳐서 이자 비용으로 기록될 것이지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건 아니다. 취득원가는 얼마? 현재 가치인 250원만 든다. 뭐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39번. 재고자산의 NRV, 순실현 가능가치는 공정가에서 처분 부대원가 뺀, 즉 순공정가치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가능성이니까 얘는 O죠. 맞습니다. 왜 그럴까? 이건 공정가에서 처분 부대원가 뺀 거 한 단어로 하면 순공정가죠. 순공정가와 순실현 가능가치랑은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왜? 순실현 가능가치는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앞 시간에 주관적인 거라고. 순공정가치는 객관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시장에 대다 팔아서 내가 받게 되는 손에 쥘 금액인 것이고, 그럼 결국 객관적인 가격이고, 얘는 순실현 가치. 내가 판매해가지고 처분 부대원가를 빼서 내 손에 쥐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실제 객관적으로 형성되는 시장 가격보다 내가 더 싸게 팔 수도 있고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거죠. 내 손에 줄 금액. 이건 다소 주관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가에 팔 수도 있지만 그거에 벗어나는 가격에 팔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맞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40번.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거나 비용 떤다. X죠. 적격자산에 해당이 된다면 그때 발생한 그로 인한 차입원가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자본화 대상이 되는 겁니다. 비용 떨거나 자본화하거나 둘 중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자본화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1번으로 넘어가시면 손상이 나오네요. 보시면 자산 손상 고려 시에 미래 현금 흐름은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 재무 예산에 기초하여 측정하되 미래의 구조 조정이나 자산의 성능 개선 또는 향상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하여 추정된 미래 현금 유입이나 유출은 제외한다. 이거 41번 맞죠? O입니다. 손상을 고려할 때 미래 현금 흐름 계산할 때요. 앞으로 발생하게 될 현금 흐름 계산 시에 역시 보수주의 컨셉으로 또 생각하시면 되는 게 이 자산이 지금 현재 수준으로 그냥 유지돼가지고 현재 상태로 유지돼가지고 창출할 현금 흐름만 계산하면 되는 것이지 앞으로 뭔가 더 좋아질 거야. 그래서 미래에 더 현금 유입이 더 늘어날 거야. 이런 장밋빛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추정하진 않습니다. 보수주의 컨셉에 위배가 돼요. 그래서 개선, 향상 이런 걸 고려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는 문장이 되겠죠. O. 그 다음에 42번. 자산 손상의 징후를 고려할 때 시장이자율이 회계기간 중에 여기서 잠깐 일단 징후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손상을 고려할 때 여러분 일반적으로 징후, 손상에 대한 징후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 회수 가능액을 측정하는 2단계로 넘어갔었죠. 그런데 하나 더 해볼까요? 징후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바로 2단계로 직행해가지고 회수 가능액을 측정해서 손상을 고려하는 예외 3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돌발 질문입니다. 첫 번째,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게 영업권.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연수가 한정적이지 않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의 무형자산. 그 다음 세 번째가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이렇게 3가지 기억나시죠? 그거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살펴봤고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자산 손상의 징후 고려할 때 고려 사항 중 하나로서 시장이자율이 회계기간 중에 상승해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그 상승된 할인율로 할인한 그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 자산의 사용 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한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의 회수 가능액이 중요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자율 상승하면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정보 금액이. 그래서 42번은 O 맞습니다. 그 다음에 43번. 금융자산 전체의 회수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 금액을 직접 줄일 수 없다. 없다라고 돼 있네요. 얘는 X죠. 금융자산의 경우에 예를 들어 뭐 사채 같은 거 내가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만기까지 들고 있는다고 가정하면 만기에 원금을 뜯길 것 같아. 뭐 이런 거. 회수를 전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 금액을 직접 차감하죠.
할 수 없다고 돼 있으니까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은 전체나 또는 일부의 회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직접 차감을 합니다. 그 다음 44번 금융자산을 FVOCI에서 FVPL로 재분류한대요. 그러면 분계로 끊어볼까요? 원래는 FVOCI였는데 그게 없어지고 대신 뭘로 대체합니까? FVPL로 바꾼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시적에 FVOCI였던 시절에 내가 계속 평가했을 때 쌓여져 있던 OCI 평가손익이 있겠죠. 그거 없애면서 이거 어떻게 FVPL로 대체하면서 그 쌓여있던 FVOCI 잔액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재분류 보면은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재분류 전에 인식한 요 FVOCI 잔액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재분류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재분류 금융자산의 경우에 재분류 조정이 가능한 건 여러분 사채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었잖아요. 지분 상품의 FVOCI 평가손익은 재분류 조정이 불가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재분류하지 않는다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44번 지문은 틀린 X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5번 모든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금융자산이 아니라 여러분 부채예요. 이렇게 부채라고 돼 있죠. 만약에 금융자산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투자 목적으로 다른 기업에 발행한 사채나 주식을 투자를 했어요. 그럼 금융자산이죠. 그러면 그걸 취득하면서 발생되는 취득원가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했었죠? 취득원가에 일반적으로 가산하는 거였었죠. 그렇지만 이건 부채입니다. 내가 직접 자금 조달의 방편으로서 사채를 발행하는 발행자 입장인 거예요. 그럼 사채 발행 비용이 있다면 발행가에서 차감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단기 비용이 아니라 발행가에서 차감하는 걸로 바꿔야 맞겠죠? 그래서 얘는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인지 부채인지 그거 지문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46번 금융부채는 재분류하지 않는다. 재분류하지 않는다. 맞죠? 맞습니다. 부채는 재분류 안 합니다.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 내용이 있죠. 금융자산은 그 사채의 경우에만 재분류하는 게 있었는데 지분상품은 없고 근데 부채는 재분류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47번 FVPL 금융부채로 부채예요. 자산 아니고 부채는 기본적으로 사채 발행자 입장에서 보시면 AC 만기까지 그냥 상각 후원가로 유효이자율법 상각하는 게 일본적인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FVPL로 지정을 가능해요. 예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외로 FVPL로 하겠다라고 한 그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금융부채의 공정가는 OCI로 평가한다. 즉 결론 금융자산과 달리 부채의 경우에는 원칙은 AC입니다. 유효이자율법 상각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나는 부채를 당기손익으로 평가할 거야 라고 지정한다면 가능해요. 그런데 지정을 한다면 당연히 FVPL이니까 부채를 매년 말에 시가평가해가지고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기본적인 금융부채의 공정가 얘기고 그 특별히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 변동은 OCI를 평가합니다. 당기손익이 아니라. 그래서 47번은 O예요. O. FVPL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변동은 OCI고 그 외의 공정가 변동만 당기손익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키워드예요. 신용위험 변동. 그 다음에 48번 수익의 변동대가의 추정 방법 중에서 기업의 특성이 비슷한 계약이 많은 경우에 기대값은 변동대가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없다. 라고 돼 있죠. 없다가 틀렸죠.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계약이 비슷비슷한 게 몰려있다면 기대값을 추정치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은 결국 X,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49번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를 하더라도 이거 앞에서 보셨었죠? 뭡니까? 자산의 또는 부채의 정의와 인식 요건은 다르다는 거. 제가 한참 강조드렸던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미 내용을 설명드렸으니까 바로 읽어보시면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높지 않다, 높다 이거는 인식에서 중요한 거고
정의만 따지려면 유입 또는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기대만 돼도 정의는 충족하는 거죠. 그래서 높지 않은 경우를 하더라도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인식한다? 그러면 이 지문은 X가 되겠죠. 왜요? 아까 인식 요건은 조건이 두 가지였는데 크게 첫 번째가 일단 정의 충족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세부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었죠. 첫 번째가 그 자산이라면 유입, 부채라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화폐 금액,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지문은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신뢰성 있게 측정은 가능하대요. 그러면 인식할 수 있대. 인식하려면 둘 다 만족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게 높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인식 자체가 불가한 경우죠. 그래서 X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좀 표현, 포인트를 달리 해가지고 지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50번. 구조조정을 완료하는 날까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다만 손실 부담인 계약과 관련된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요거는 맞는 문장이 되겠죠. 충당부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조조정과 관련된 충당부채 인식할 때는 실제 우리 사업부문 중에서 ABC 사업부문 중에서 3개 중에 A 사업부문이 그러니까 구조조정과 관련돼서 직접 발생되는 원가만 충당부채에 산정하는 것이지 그냥 계속 사업하는 부문에 대한 비용은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관련되는 것만 따지는데 그래서 그때 전까지 발생된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에요. 왜? 그냥 단순히 영업손실은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랑 비슷한 맥락이냐면 난 너무 걱정이 많아.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더니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그랬더니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 뭐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죠. 그리고 난 언젠가 죽을 텐데 오늘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래서 벌벌 떨어요. 막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인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건 너무 막연해. 구체적이지 않아. 그래서 이 단순한 예상되는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아요. 아무리 보수주의를 하더라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맥락이 없잖아요. 구체적인 이벤트도 없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케이스죠. 손실부담계약. 이거와 관련된 예상 영업손실은 인식한대요. 손실부담계약은 아예 태생 자체부터 손실이 예상될 것으로 알고 이제 맺어진 계약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 회사가 외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기로 했는데 이미 계약은 체결했고 회피 불가능한 계약이에요. 취소가 불가해. 아예 원천적으로. 근데 애초에 내가 매입하기로 한 매입 단가가 그 부품 하나당 예를 들어서 10불, 달러 10불에 10 US 달러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뭔가 전쟁이 터지고 유가가 상승하고 어쩌고 막 이런 이벤트로 인해 가지고 그 부품의 원가가 급상승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당 단가가 갑자기 막 30불로 뛴 거야, 3배가. 근데 계약은 내가 취소하고 싶은데 취소가 안 돼. 막 이런 거. 극단적인 케이스긴 하지만요. 그래서 애초에 손실이 예상되고 맺어진 계약은 손실부담계약이라고 치고 그와 관련된 거는 어차피 손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그거는 인식한다라는 거죠. 뉘앙스가. 그래서 5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1번 보시면 리스 내용이 나오네요. 리스 인센티브란 리스와 관련해서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일단 리스의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제공자가 있고요. 빌려주는 애, 빌려 쓰는 애가 이용자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자산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애가 리스 대가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리스료. 그러면 기본적으로 돈을 주는 애는 이용자인 거예요. 얘는 받는 애고. 그쵸? 돈을. 그런데 이 제공자가 이용자에 비해서 약자야. 얘가 큰 손이야. 그래가지고 얘가 매달리는 거죠. 이용자님 올해도 우리 전체 매출액의 막 80%를 담당하는 애예요. 얘가 제공자를 다른 회사로 바꿔버리면 우리는 매출의 80%가 날아가.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는 얘가 강자겠죠. 그래서 제공자가 이용자한테 이용자님 올해도 우리 자산 리스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리베이트 주듯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리스 대가를 받는데 그중에서 일부 돌려준 거예요. 고맙다는 의미로, 감사의 의미로. 그게 리스 인센티브예요. 그래서
리스 인센티브란 주체가 잘못됐죠.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제공자가 이용자한테 다시 일부 돌려주는 거예요. 리베이트랑 똑같은 걸 보시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틀렸죠. 주체가 틀렸어요. 그 다음에 52번 하나의 거래에 서로 다른 활동으로 분류된 현금 흐름이 포함될 수 없다? 있죠. 틀렸죠. 예를 들어서 만기 때 우리 회사가 사채 만기가 발행자인데 만기가 돼가지고 마지막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같이 상환했어요. 그러면 상환하는 그 현금 금액 중에는 원금 부분이 있고 이자 부분이 섞여 있잖아요. 이자에 대한 거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고 원금은 사채 원금이니까 자금 조달과 이추에 관련된 거라고 해서 재무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의 현금 흐름이지만 다른 활동에 포함될 수 있죠. 근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53번 재무정보의 비유 가능성은 아까 맨 앞에서 1번인가? 지문에 나왔었죠? 비슷한 건 비슷하게 다른 건 다르게 보고하는 게 비유 가능성이다. 그래서 비슷한 걸 달리 보이게 해서 보강되지 않는 것처럼 비슷하지 않은 것을 비슷하게 보인다고 해서 보강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네요. 뭐 딱히 틀린 걸 찾지 못하겠네요. 맞죠? 여기서 또 하나 챙겨볼 수 있는 건 보강이라는 단어죠. 보강적 질적 특성에는 비검적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비교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다. 근본적 질적 특성이 아니다 라는 것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네요. 그 다음 54번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충실한 표현과 목적 적합한 정보 중 어느 하나를 제공하는 경우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한다? 인식한다는 얘기는 회계의 궁극적인 목적인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반영해서 인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깔려있는 그 함의는. 그럼 유용하다는 얘기인데 유용한 정보가 되려면 그 근본적 질적 특성 중에 얘와 얘가 있는데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것이지 둘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거 안 된다. 둘 다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틀렸죠. 54번 X. 그 다음에 55번 기업의 영업 성과를 반영하는 그 밖의 수익 또는 비용 항목이 있더라도 영업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주석으로도 공시할 수 없다. 주석으로도 공시할 수 없다. 이 없다는 것 때문에 틀린 거죠. 공시할 수 있어요. 재무지표 본문에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맷에 의해 가지고 간편하게 그 심플하게 계정 과목과 금액 이렇게 그 중요한 거는 뭐 따로 보고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건 좀 일부 통합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간단하게 표시가 돼요. 구구절절 썰을 풀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석에는 그 제한 없이 물론 특별손익은 안 되지만 그 외로는 제한 없이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5번 X. 그 다음에 56번 넘어가 보시면 기업이 상당 기간 계속 사업이익을 보고했고 보고기간 말 현재 경영에 필요한 재무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경영진은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한 회계 처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게 동글뱅이 쳤죠? 강조하기 위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전에 대전제로 깔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 기업을 전제로 깔고 갔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계속 기업은 뭐 1년인지 2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 기간 회사가 망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를 까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전제가 성립되는지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회사가 딱 봤더니 내가 감사하려고 보니까 회계사가 이미 과거 5년 이상 동안 그 설립 후에 계속 영업을 해왔던 회사예요. 처음 설립한 회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계속 영업이익을 계속 달성했었고 여러 가지 뭐 여기 써있는 그대로 뭐 재무자원도 확보하고 매년 그렇게 특이한 거 없이 그냥 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왔던 회사라면 굳이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계속 기업을 만족했는지 막 따져볼 필요가 없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계속 기업의 전제가 좀 뭐 이번 올해에도 적용할 수 있구나라는 결론을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처음부터 다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56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분석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57번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 가치는 공제원가에서 처분 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항상
왠지 그냥 뉘앙스가 항상, 반드시, 절대로 이런 말 들으면 왠지 좀 틀린 경우가 많죠.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57번은 X입니다. 항상 일치하진 않아요. 그래서 앞에서 나온 질문과 좀 계속 반복이 되죠. 표현은 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죠. 계속 객관적, 주관적 예를 제가 몇 번 드렸죠. 공정가에서 처음 부정가를 뺀 순공정가는 객관적인 가치이지만 순실현 가치는 기업 특유 가치로서 주관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자.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57번은 X 틀렸죠. 58번 재고자산의 전환원가. 이 전환원가 조금 생소하신 경우를 위해서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면 이건 뭐 제조 그 원가회계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우리가 자세하게 아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재무회계에서는 간단한 개념만 보시면 됩니다. 즉 그 제조 그 회사의 경우에 물건을 직접 만들어 파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자산은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뭐 또는 간접원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조원가는. 그래서 이니셜로 얘는 다이렉트, 그 다음에 머티리얼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DM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직접 노무비는 다이렉트 레이버라고 해서 DL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 제조간접비는 오버헤드 코스트라고 해서 OH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직접 재료비는 물건 하나하나에 재료비가 어느 단계에 뭐가 얼마 투입됐고 직접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이라고 보시면 자동차 한 대 한 대 이렇게 쭉 만들잖아요. 그러면 타이어 같은 거, 뭐 요 자동차에 타이어 4개 가고 그다음에 요 자동차에 4개 트레이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걸 직접 재료비라고 하고 직접 노무비는 인건비죠. 공장 라인에 직접 투입돼 가지고 근로하는 그런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제조간접비 뭐냐? 간접 재료비랑 간접 노무비랑 그다음에 기타 고정 제조 간접원가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포커스는 이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의미만 아시면 돼요. 예를 들어 재료비긴 한데 물건 하나, 자동차 하나하나에 뭐가 몇 개 투입됐는지 직접 추적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어떤 그 윤활유 같은 거 바르는 거. 그러면 이 자동차에 몇 리터가 몇 미리가 투입됐는지 딱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좀 애매한 거. 그런 것들이 간접 재료비고 이거 다 여기에 포함돼요. 간접 노무비는 뭐냐? 공장 라인에 직접 투입돼가지고 일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아니라 예를 들어 그 공장의 관리실 그 관리 아저씨 있죠. 그 아저씨는 직접 생산에 투입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공장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인건비는 다 여기에 포함돼요.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는 또 공장 부지에 대한 어떤 임차료, 전기세, 수소세 등등 다 간접적인 거 다 여기 때려 박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제조원가를 분류할 때 직접 재료비만 빼고 나머지 이 2개 있죠. 이 2개를 합쳐가지고 전환원가라고 불러요. 컨버전 코스트라고 해서 이니셜로 그냥 보통 CC 이렇게 부릅니다. 캠퍼스 커플의 CC가 아니고요. 그래서 전환원가, 여기 나오죠. 전환원가는 이게 뭐냐면 재료비만 빼고 나머지를 다 인건비랑 그냥 간접적인 거 다 때려 넣어가지고 완제품으로 만들 때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원가라는 뜻에서 전환원가라고 불러요. 어쨌든 이 돌아가 보시면 이 재고자산의 전환원가는 직접 노무원가 등 생산량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장만 판단해 볼까요? 2개를 합쳐서 보는 걸. 직접 노무비도 다 포함되죠. 여기까지 맞아요. 그 다음 또한 원재료를 완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고정 및 변동 제조원가의 체계적인 배부액도 포함한다. 다 포함된다고 했었죠. 아까 제가 월세, 전기세, 수소세 등등등 다 맞습니다. 그래서 5예요. 5. 그렇구나. 그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분류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원재료, 직접 재료비는 빼고 나머지를 다 전환원가라고 부른다. 59번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별다른 개발 활동 없이 그냥 갖고 있어. 그냥 놀리고 있어요. 그 동안에 발생한 차입원가 또 막상 또 돈이 부족해서 또 차입금으로 끌어다 썼나 보죠. 그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차입원가는 자본화하지 않는다.
59번에 5죠. 왜? 차입원가 자본화는 뭐예요? 취득 그 과정 자체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발생한 이자 비용을 자본화한다는 얘기지. 이 59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취득이 완료됐어요. 그 과정이 이미 끝났다고요. 그냥 계속 놀리고 있는 거. 그건 당연히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자본화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 60번. 경우에 따라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차입원가 자본화는 두 가지가 있었었죠. 특정 차입금과 일반 차입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특정 차입금은 실제 건설기간과 차입기간의 교집합 구간에 해당하는 것만 자본화 대상이 됐었죠. 어쨌든 이 특정 차입금은 그렇게 해서 계산된 이자 비용이 있다면 금액 제한 없이 그냥 이 자체가 자본화 대상이 됐어요. 그런데 일반 차입금은 자본화 이자율이라고 부르는 걸 계산해서 이자 비용을 계산을 하고 이때 이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고스란히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이 아니라 실제 일반 차입금에서 은행에 내는 실제 이자 비용까지만 한도가 설정돼서 그 한도까지만 자본화 대상이 됐었죠. 그래서 이 지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쳐야 맞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X. 아시겠죠? 그 다음에 61번으로 넘어갑니다. 61번 보시면 재평가되지 않는 자산의 손상차손과 재평가 자산의 손상차손은 모두 뭐 이딴 얘기 나오면 왠지 틀린 것 같죠? 맞습니다. 틀렸죠. 왜? 재평가되지 않는 그냥 원가모형을 쓰는 거에 손상차손은 단기손익 맞아요. 그렇지만 재평가하는 거는 재평가 논리가 적용돼서 똑같이 자본은 자본까지 까고 반대께 있다면 그것부터 상계 그 더 뚫고 내려가는 것만 비용이었었죠. 그래서 모두 단기손익은 아니다. 62번 회수 가능액을 특정할 때 처분 부대원가를 뺀 공정가, 즉 한 단어로 고치면 뭐예요? 순공정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둘 중 그래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회수 가능액을 측정을 하는데 근데 이 두 금액 중 하나가 자산의 장부 금액을 초과한다면 이 둘 중에 큰 게 맥스가 회수 가능액이었잖아요. 얘와 얘 중에 큰 게 회수 가능액이에요. 그거랑 자산의 장부 금액, 북밸류를 비교하는 거죠. 그냥 따져볼게요. 만약에 북밸류가 이 수준에 있어요. 그런데 회수 가능액은 순공정가와 사용가치 둘 중에 큰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둘 중 하나가 장부 금액을 초과한대요. 예를 들어서 순공정가가 여기라고 볼까요? 얘보다 높은 초과하는 어떤 수준에 있다. 그러면 야 회수 가능액은 둘 중 큰 거래. 근데 순공정가는 여기에 있는데 그 다음 사용가치가 뭔지 한번 측정해 볼까? 그래서 둘 중 높은 거를 측정해서 얘랑 비교할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사용가치를 측정할 필요가 없는 게 생각해 보세요. 사용가가 예를 들어 얘보다 높다라고 한다면 둘 중 큰 게 회수 가능액인데 어차피 얘가 설정될 거고 이 회수 가능액과 장부 금액을 비교하는데 이것보다 높으니까 손상이 안 된 거죠. 그럼 그냥 장부 금액으로 냅두는 거죠. 손상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순공정가가 예를 들어 얘보다 낮다. 사용가가. 그러면 어차피 둘 중에 큰 거니까 얘예요. 얘가 회수 가능액이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얘는 장부 금액보다 높대. 그러니까 어차피 손상이 안 된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이미 장부 금액보다 높아져 버린다면 굳이 또 하나를 시간 들여서 측정하지 않더라도 손상은 이미 안 된 거예요. 어느 경우든 따져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금액을 굳이 추정할 필요가 없다. 맞죠? 시간 낭비를 굳이 하고 싶어. 그럼 해도 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린 다 바빠요. 삶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몇 번이었죠? 62번이죠. 그 다음에 63번 보시면 자산 손상을 고려하기 위한 사용가치 계산할 때 최근 재무예산 그 기간 경과 후의 성장률은 계속 상승한다고 가정해서 현금 흐름을 추정한다. 다만 정당 사유 있다면 하락하는 성장률을 사용할 수 있다. X. 왜? 보수주의.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비관적인 개념을 가져야 돼요. 회계에 있어서는. 그래서 성장률은 계속 상승한다는 장밋빛 전망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률은 기본적으로 고정,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고정 또는 하락 그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야 돼요. 상승은 안 돼.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정말 있다면 부득이하게 상승을 가정할 수는 있지만 원칙은 고정 또는 하락입니다. 상승률이.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64번 매각예정 분류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매각 시점까지 감가상각합니까? X죠. 순공정가와 장부금액 중 작은 거라는 것까진 맞는데 이 뒤에가 틀렸죠. 매각예정 분류기준을 일단 충족한다는 판단이 있으면 그 시점부터는 감가상각은 하지 않죠. 곧 팔아먹을 건데 내용연수에 걸쳐서 비용을 쭉 인식하는 감가상각이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순간 감가상각은 스탑, 중지하죠. 그래서 틀렸죠. 65번 투자부동산을 개발하지 않고 처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제거될 때까지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으로 재분류한다? X. 투자부동산을 곧 팔아먹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실제 팔리기 전까지는 그대로 투자부동산으로 내비둡니다. 굳이 재고자산으로 재분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종의 그런 거죠. 투자부동산은 일종의 뭐라 그러죠? 색안경을 끼고 쓰는 거잖아요. 투기 이런 거는 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페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한다면 모든 평가손익 무조건 단기손익으로 다 때려박도록 돼 있잖아요. 그리고 감가상각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예의주시, 그러한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야, 너 곧 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를 유지해서 계속 감시하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시면 좀 기억하시기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냥 내비둬요. 재분류 안 한다.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70번까지만 이번 시간에 정리해 볼까요? 마지막 5문제. 66번 금융자산의 계약사 현금 흐름이 특성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재분류한다. 재분류는 자산의 계약상 현금 흐름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됩니까? X. 뭐가 틀렸을까요? 계약상 현금 흐름이 아니라 사업 모형. 이게 아니라 사업 모형. 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재분류를 합니다. 의미는 사업 모형이라는 거의 의미 자체가 여러분 3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계약상 현금 흐름이 계약상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원금 계약상 현금 흐름을 만기까지 수취하기 위한 거.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계약상 현금 흐름을 만기까지 수취하고 중간에 또 가능하다면 매도까지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 세 번째가 그냥 언제든 매도하기 위한 거.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 게 바로 사업 모형이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럼 우리 아시다시피 계약상 현금 흐름을 만기까지 수취하는 건 AC, 얘는 FVOCI, 얘는 FVPL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론적으로 사업 모형을 그러니까 재분류 조정을 하는 그 경우에는 사업 모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되는 것이지 이거의 하부 속성 중에 하나인 계약상 현금 흐름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다. 조금 말장난 같지만 좀 말문제 대비로 좀 기억을 해 놓으시도록 할게요. 사업 모형이 변경되는 이거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어쨌든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67번 FVPL 금융부채입니다. 자산이 아니라 금융부채. 원래 금융부채는 원래 AC가 원칙이죠. 만기까지 상각 후 원가로. 그런데 단기손익으로 평가로 지정하기로 하면 지정이 가능한다고 했어서요. 그럼 평가손익을 단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앞에서 보셨었죠. 그 FVPL로 지정한 부채를 하더라도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 변동은 OCI로 평가를 하고 그 외의 공정가 변동만 단기손익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OCI다? 아니죠. 신용위험 평가에 대한 것만 OCI고 나머지 평가손익은 다 단기손익입니다. 그래서 X죠. 다 앞에 거랑 연결된 거죠. 표현 하는 방식만 좀 다른 거지 내용은 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68번 반희석효과 반자가 붙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반을 떼고 생각해 볼까요?
희석 효과라는 건 뭡니까? EPS가 기본 주당 손익이 계산되고, 그 다음에 잠재적 보통주가 다 보통주로 가정됐다고 치고, 그만큼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결국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식수, 단기순이익,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그럼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결국 EPS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 떨어지는 거에 희석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 경우에만 희석 주당 순이익을 같이 계산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반자가 붙으니까 NT자가 붙은 거죠. 거꾸로죠. 그럼 EPS가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주당이익이 올라가는 거죠. 주당이익이 증가하거나 주당 손실이 감소. 결국 이걸 바꿔야 맞겠죠. 방향이 거꾸로 됐네요. 그래서 68번은 X. 69번. 법인세 비용과 부채로 분류되는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을 포함해서 어쩌고저쩌고 말은 길어요.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기속되는 특정 기간 회계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은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기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이익에 포함한다. 이거 딱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용을 알고 보면 간단한 건데 표현 자체를 이렇게 길게 어렵게 쓰다 보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럼 보면 부채로 분류되는 우선주라는 문구 있죠, 요거. 이게 상환 우선주에 대한 건데 상환 우선주. 우리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우선주를요, 상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내재되어 있는 우선주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기업이 있고요. 주주가 있죠? 그럼 처음에 주식이 발행되잖아요. 기업에게서 주주로. 그러면, 그리고 주주는 이제 돈을 주겠죠? 이게 자금 조달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주식을 발행한 후에 처음에 발행할 때부터 아예 애초에 어떤 조건이 내포되어 있냐면, 야, 일정 기간 후에 내가 너한테 발행해서 팔았던 주식 다시 사오기로 돈 주고, 그 조건, 재매입 약정이 있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기업에게 있을 수도 있고요. 주주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주에게 상환권이 있는 경우는 뭐냐면, 주주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지금 돈 주고 주식을 샀지만 일정 기간 후에 주주가 원하면, 야, 기업, 너 내 돈 다시 내놔. 내가 주식 너한테 샀던 거 돌려줄 테니까 내 돈 다시 돌려도 라고 해서 상환권을 주주가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반대로 기업은,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시면 기업은 주주의 요청이 있으면 반대로 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기업은 부채로 인식합니다. 형태는 주식이에요. 우선주니까. 그럼 자본이네? 근데 자본인의 부채야? 그렇지만 그 형식보다는 실제로 손해 원칙에 따라서 상환권이 주주에게 있으면 기업은 우선주를 부채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상환권이 권리가 기업에게 있으면 우리가 권리니까 우리가 발행했던 거 다시 그 재매입하기로 행사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권리를 갖고 있다면 그건 그냥 자본, 주식으로 분류합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부채로 분류되는 우선주라는 건 이제 아시겠죠? 아, 상환권이 주주에게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은 주식이지만 우리는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분류할 거예요. 부채 쪽에. 그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을 포함해서 어쨌든 뭐 나오니까 설명드렸는데 어쨌든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이런 거는 보통주에 기속되는 당기순이익의 결정에 포함한다? 이거는 O죠. 맞아요. 왜? 부채로 분류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그 부채와 관련된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 단기손익 계산할 때 단기손익 계산하기 위한 과정 중에 비용이나 이런 거. 그럼 우선주 배당금은 배당이 아니라 이제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가 돼요. 부채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자 비용 같은 건 단기손익 계산할 때 다 윗단에서 포함이 되잖아요. 차감하는 걸로. 그래서 그 단기순이익 모든 수익과 비용은 이자 비용 이런 걸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단기손익에 포함된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추가적으로 앞에서 보셨지만 손익계산서에 쭉 중간생략 이자 비용 빼고 나서 나중에 밑에 단기손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자 비용 우선주 배당금도 여기에 이자 비용으로 분류가 된다고요. 부채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단기손익 계산하는데 다 고려가 된 거죠. 차감 항목으로.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풀었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안 들어오니까 한번 보자. 결국 O. 마지막 70번. 보통주로 반드시 전환해야 되는 전환금융상품은 계약 체결 시점부터 아예 처음부터 그 보통주식수로 늘어났다고 그냥 본다라는 거죠. 이것도
O죠. 맞죠? 왜? 반드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러면 지금 단지 형태는 전환, 뭐 예를 들어 전환 부채, 전환 사채 또는 전환 우선주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당장은 형태는 보통주가 아니지만 어차피 반드시 전환할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통주라고 보고 기초부터 보통주 주식수에 그냥 포함시켜서 계산하자는 거죠. 당연히 맞죠? 이 반드시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O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 시간에 나머지 30문제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습니다.